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네, 수요일 자정에 열대야 속에서 잠을 못 이루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뉴 리더 김동엽입니다.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어떤 길을 끌고 가는 리딩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김동엽,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즌2를 맞이하는 TV 강연의 스페셜, 제 주제는 원래 이제 하반기에 좀 주도주로서 나갈 수 있는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쪽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100년 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쪽에 큰 변혁과 혁명과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드리면서 이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녹여버릴 부분들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터치를 하고 나갈 건데요. 상반기 내내 시장이 너무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심하죠. 1년 동안 우리가 작년도 2021년도 6월 달에 3,316을 찍었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2022년 6월 달 되니까 2,300 정도 내외까지 내려와서 1,000포인트 정도를 1년 동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더니 올해 들어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막 빠지고 크게 빠지고 조금 들어주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났다고 또 빠지고 지금은 또 미국에서 금리 막 올린다고 또 빠지고 야 이거 언제까지 빠질 거야 이런 얘기들과 함께 6월달 우리 시장에 보여줬던 성과가 매우 좀 불리했죠. 전 세계에서 1등, 3등으로 빠지는 시장이 우리 양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세계에서 할 게 없어서 주식시장 하락률이 1등이냐라고 하는 투자가님들의 불만과 함께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하나 떡하니 나온 것이 담보 비율을 좀 면제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대책을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용 쓰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신용을 쓰시게 되면 원래 200%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30% 정도 들어간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비율이 140%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우리 손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40% 간당간당 기준에 못 미치니까 저거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반대 매매라는 거 할 수밖에 없다. 증권사에서 빌려준 만큼은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요즘 그렇게 반대 매매 나가는 계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종목이 30%쯤 내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 좀 지나면 120에서 130 정도까지 조금 비율을 완화시켜서 비율이 조금 내려가도 반대 매매 안 나가고 좀 기다려 볼게 이런 식으로 좀 허용을 해주는 증권사도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투자가님들한테 좋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 140일 때 잘라주는 게 더 낫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바닥 칠 것 같으니까 130 정도 초반까지 밀려도 좀 기다려 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미봉책에 가깝기도 하고 시장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과열과 또 크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국면에서 정부는 항상 과열을 또 막아보겠다고 대책이 나올 때가 있고 또 하락이 심할 때도 방지하기 위한 완화책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책이 나올 때 과열됐던 시장이 금방 꺼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침체했던 시장이 바로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 대책이 연달아서 나왔을 때 시장이 드디어 약발을 먹는다고 하죠. 시장이 어떤 바라는 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처음 나온 대책치고는 조금 강도가 약하다고 보는 관점이라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힘들어지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대책들이 아마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한번 나왔을 때 시장은 진짜 정부에서 의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위로 올라가주는 모양들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뭐 순간적으로 장이 한때는 2200선까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뭐 내년 초에 2050 갑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2200대에서 당분간 놀 겁니다. 3분기 때 뭐 2200에서 잘 가야 2400 정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달 전에 조금 더 높게 봤던 지수 전망치들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꺾이고 별로 안 좋게 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시장은 의외로 그 부근쯤에서 또 희망의 상황들을 발견하게 될 거고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생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되는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면 저는 7월 13일 날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6월달 CPI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만족할 만큼 낮게 나와가지고 드디어 인플레가 피크아웃을 쳤나 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쪽에서는 재건을 논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지나서 보면은 어느 정도 뭐 영토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이 된다고 하면 뭐 언제까지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전쟁이 멈추든지 아니면 휴전을 잠깐이라도 하든지 하는 상황들이 7, 8월 사이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뭐 개인적으로는 친한지도 모르겠지만 나라는 뭐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인플레를 역시 잡기 위해서 바이든이 중국산 물품에 대한 비관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7월에서 8월 사이에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하면 역시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 지표가 하향 안정화되는데 큰 역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자 안타깝게도 지금 버티다가 개인들이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분들이 신용도 줄어들죠. 지금 23조까지 올라갔던 신용 지표가 지금 17조 아마 언더로 내려온 것 같은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털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도 해서 한 6조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거 더블로 생각해서 물량이 털렸다는 얘기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제 장중 수급을 보시더라도 개인들이 지수가 조금 반등 나와도 이제 파시기 시작해요. 왜냐? 조금 지나면 2000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들 하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하고 눈물에 손절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군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사실 옆에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분들의 물량을 주워 먹고 올라가는 게 시장의 생리라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한 소용돌이 상황에서 어렵게 버티다가 마지막에 힘들게 낙오되는 분들의 물량을 지금 죽기 시작하는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중소형주들 하루에 등락이 되게 심한 거 보시게 되죠. 어떤 날은 한 10%씩 빠지기도 했다가 어떤 날 조금 장 반등 나오면 7, 8%씩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어지럽다는 얘기들도 되고요. 힘들어서 파시는 분 한쪽 있고 또 이걸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죽는 분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 양극화되어 있는 투자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7월 중순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좀 확실히 형성이 되면 1년 동안 빠졌던 1000포인트 대비해서 뭐 이거 바닥에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이해하시고 마지막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 순서로 가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전기차 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 하는 부분들 그 미래 비전이 과연 전기차가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2차 전지잖아요. 흔히 말하는 전기차가 결국은 엔진이
배터리를 통해서 구동되는 모터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다, 전지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2차 전기차의 약 40% 정도 원가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얼마나 배터리가 중요한가 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과 또 지금 진입이 어떤가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지금 이미 전기차를 구매해가지고 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중 나가서 좀 보면은 그 흔히 말하는 하늘색 번호판을 단 차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분명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이 대답은 제가 접수가 안 됩니다만 한번 번쩍 손을 들어보시죠. 당신의 다음 차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다음번에 정말 살려면은 이번엔 전기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답을 뭐 어떻게든 암묵적으로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다음번도 나 내연기관차 살 건데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아마 2, 3년 전에 생각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거나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그만큼 한 2, 3년 사이에 전기차가 훅 우리들의 일상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유가 시대죠. 뭐 한 5, 60불 하던 유가가 120불, 순간적으로 130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기름값 때문에 너무 내연기관차 타기가 겁난다. 뭐 한 번 넣던 거 한 6, 7만 원이면 됐던 것이 10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 너무 비싸서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죠. 전기차 충전 요금은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적어도 2024년까지는 전기차 관련된 뭐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충전하면서 드는 전력 요금에 대한 할인을 유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염두에 두고 더 가성비 있는 게 오히려 전기차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와, 옛날에 내연기관차가 받던 평가보다 훨씬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가 뭐 이를테면 테슬라의 차보다도 훨씬 낫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관심들이 커지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 모자라서 일반 차를 지금 주문을 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만드는 회사들에서 어떤 전략을 하냐면은 조금 더 비싼 차, 비싼 차를 더 먼저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제네시스 같은 모델은 훨씬 더 뭐 주문만 들어오면 그걸 먼저 만들어서 주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조금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경차라든가 경승용차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지 않아요. 똑같은 반도체가 들어가면 요거 넣어가지고 만든 차인데 조금 더 마진이 크게 남길 수 있는 차를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만큼 대기 시간이 아무래도 일반 차보다는 전기차가 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차값이 비싸니까 더 마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전기차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뭐 제약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전료도 결국은 계속 현실화가 될 것이고요. 차값도 계속 올라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사실 이제 연식이 바뀌거나 모델이 좀 새로 바뀔 때 올라가지만, 테슬라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1년 동안에만 제가 알기로 똑같은 차인데 한 두세 달 간격으로 차 값을 한 세네 번 이상 인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해도 어차피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전기차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찌됐든 차값도 앞으로 나오는 신모델이나 연식이 바뀌는 새로운 모델들이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차값이 지금 사실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는 비싸죠. 똑같이 동급의 뭐 중형차 같은 경우에
일반 내연 기관차가 3천만 원대다 이러면 어쨌든 보조금 지급 전으로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6천만 원 언저리 이런 정도가 제일 싼 모델들이라 보조금 충분히 받지 않으면 사실 되게 그냥 사기엔 부담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테슬라가 심심치 않게 품질에 대한 어떤 결함 같은 것들이 나오는 데다가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들이 조금 미흡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전기차 자율주행 기능 빵빵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 반도체가 워낙 품귀상을 보이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그러면 이제 포기할 거냐? 그냥 내연기관차 시대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양을 뭐 대강이라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요거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부분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팔린 뭐 자동차 양이 이 정도나 된다네요. 8천만 대 정도. 뭐 거의 한 8천만 대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렸고 중국에서 한 2천만 대 팔리고 미국에서 1,500만 대, 유럽 쪽에서 1,500만 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이나 이렇게 신흥국 시장에서 또 한 1,300만 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팔렸대요. 이게 19년도에는 훨씬 많이 팔리다가 2000년도에는 잘 아시지만 이제 팬데믹 상황이 초기에 막 3월 달 이후에 퍼지면서 자동차고 뭐고 다 안 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동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2000년도에는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면서 많이 그 수요량이 좀 감소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또 1년쯤 지나니까 오히려 자동차가요.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됐냐면 혼자 타고 다니니까 코로나에서 좀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작년도에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교통보다 짧은 거리를 갈 때는 내 차 작은 거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재작년보다 작년도가 훨씬 이제 수요가 회복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수요가 회복되면 뭐해요? 차량용 반도체가 이게 없어가지고 차를 오더를 내는 만큼 만들어서 공급을 못하니까 지금 적체가 됐고 1년에서 1년 반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우리 7월 달에 주문하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 받으실걸요. 지금 아직까지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대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들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1년에 한 8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올해 기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900만 대 정도. 900만 대 정도 팔려요. 1년에.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 100만 대 정도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거의 한 8, 90만 대 팔았기 때문에 뭐 테슬라 정도가 그 정도 만들고 지금 이제 세계 유수의 뭐 내연기관차 회사들도 별도로 전기차들을 다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뭐 순수 전기차에다가 그 전기차 기능이 같이 있는 차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역시 한 900만 대. 그러니까 한 8천만 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침투율 정도가 한 11% 정도? 그 정도쯤. 그러니까 10대 한 대 정도 이제 전기차가 깔린 정도가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뭐 딱 평균은 아니지만 밖에서 돌아다니는 차 10대 한 대 정도 하늘색 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를 보면 거의 그 정도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나라별로 편차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2025년도에 약 12%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대가 다니면 한 4대밖에 안 된다는 그 자동차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오히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지금 거의 한 16에서 뭐 18, 20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유럽은 20% 넘어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거의 한 5대,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 이런 식으로 침투가 이미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갓 한 10% 정도 초반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침투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침투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이 꽉 잡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가 들어왔다. 침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올 동안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느냐라는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 기준을 잡는 게 2010년도쯤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몇 프로만큼 침투가 되었을 때까지 관련되는 주가가 올랐느냐를 많이 기준으로 삼는데요. 보통 한 25%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관련되는 주가가 세게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 초반 정도라고 하면 미리 뭐 결론이 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시장을 잠식을 하면서 들어갈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침투율 기준으로서의 여유가 아직은 남아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차를 구경하게 되었을 때까지는 결론적으로 보면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침투율은 나날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웬만한 완성차들 업체들 모두가 다 선언을 했어요, 지금. 네. 자, 유럽은 아예 그냥 유럽 연합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못한다. 만들어야 유럽에서는 못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드는 의미가 없을 거니까 그런 유럽 브랜드들 대부분이 빠르면 2030년도에서 35년 사이에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이렇게 이미 작년도 재작년도에 선언을 한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 유력은 아니지만 BYD 같은 그런 회사는요 이미 작년도에 내연기관차 아예 안 만듭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만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데도 있고 현대차 그룹은 조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045년 정도까지 모든 차를 내연기관차에서 뺀다 이런 얘기고 유럽은 뭐 이런 정도로 강하게 일단 203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는 당연히 전기차만 35년도부터 판다 수소차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0년도까지 2040년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45년까지는 완벽하게 전기차 중심으로 돌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를 만들고 하는 메이커에서 이렇게 시장을 아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중고차를 계속 타고 오랫동안 타고 다니실 수 있는 환경도 존재를 하겠지만 신차는 앞으로 제가 봐서 2030년 정도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반강제로 전기차 시장으로 나도 흡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전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차 혁명상에서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시나리오는 얼마나 이제 평상시에 베이직한 시나리오가 있고 또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어요. 기후 선언을 위해서 각국이 조금 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거나 독려를 하거나 내연기관차 종료되는 날짜를 앞당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더 맞아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2021년도 기준으로는 전기차 팔리는 양이 뭐 한 7, 800만 대 수준인데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1,50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다는 얘기고 이게 20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뭐 3천만 대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전 세계 판매량이 한 8천만 대 정도 남짓인 거 감안해 보면 이런 식으로 30년 정도 되면 거의 반 정도 가까이는 전기차로 팔리겠거나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기후 선언을 달성한다.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지키는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2030년 정도 됐을 때 뭐 이것만 살펴봐도 21에다가 22 정도 되니까 4,500만 대. 지금 팔리는 차의 거의 한 60% 수준을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추산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가 우리가 이제 뭐 제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뭐 반강제로 오겠구나 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인 이슈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가 저렇게 많이 늘어날 때 전기는 도대체 뭘로 생산할 거냐? 뭐 친환경이라고 전기차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슈는 있어요. 그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기는 과연 친환경으로 만드는 게 맞느냐? 화력 발전과 뭐 석탄 떼 가지고 만든 전기로 만든 걸 충전해서 다니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물론 맞죠. 그래서 전기도 뭐 이를테면 알리 100이라고 요새 많이 선언들 하잖아요.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진 전기로만 뭐 물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하는 회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 2030년에서 한 35년 사이에 에너지원의 구조가 사실 적어도 탄소 중립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에너지원 중심으로 좀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뭐 전기차의 시대가 완연하게 올 것이라는 전제를 우리는 하고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물론 2030년도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기차 그만큼 만들 만큼 뭐 소재나 배터리 관련된 소재나 물질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게 맞느냐, 이런 또 불안감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고요. 나중에 전기차만 다 다닐 때 그 전기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뭐 정말 뭐가 무서워서 뭘 못한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전 인류가 그 정도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그냥 대책 없이 시장에다 내놓고 우리 전 인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장 강한 기업들 그리고 가장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 전기차 시대에 살아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전기차의 어떤 혁명 상황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명제는 이거거든요. 누가 멀리 가는 안전한 전기차를 만들 것인가.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멀리라는 게 하나가 중요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안전이죠. 전기차 지금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한번 충전을 했는데 지금은 나오는 차들 대부분의 제원을 보면은 300km 정도에서 뭐 한 400km 정도 가는 게 일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 되면 뭐 서울 부산 한번 가면 끝이니까 조금 이제 간당간당하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이 생각만큼 빨리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크시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해서 한 6, 700, 심지어는 한 1000km 이런 이제 시제품들이 요새 뭐 발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정말 1000km급 이상을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차를 공급을 해줄 거냐라는 게 가장 큰 제가 봐서는 화두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테슬라 차가 가끔 사고가 나면은 막 전소돼 가지고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켜놓고 난 잤는데 갑자기 뭘 받아가지고 그냥 다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율주행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좀 상위 레벨의 차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전기차에서 과연 얼마나 안전한 거냐, 아니면 또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날 걸로 보이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니까. 근데 문이 잘 열릴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완연하게 오케이 사인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명제들이 앞으로 크게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를 보면 단연 뭐 테슬라가 제일 앞서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 일부, BMW나 벤츠 쪽이 있고, 현대기아는 합치면은 거의 한 5등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구분을 하면 7등, 9등 정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의외로 합쳐서 보면은요, 현대기아차가 어차피 한 몸이잖아요. 경쟁도 하지만 같은 형제회사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합쳐서 보면. 우리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건 이런 수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왜 재밌는 트윗 내용이 소개가 된 바가 있는데,
블룸버그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앨런 머스크죠. 테슬라 CEO. 이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을 조용하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앨런 머스크의 트윗을 보시면은 밑에 좀 작은 글씨지만 현대가 꽤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다른 회사 욕하고 뭐 안 좋게 평가하는 게 보통의 내용들이었는데 앨런 머스크 의외로 현대차에 대해서 꽤 잘하는데 라고 하는 트윗을 올렸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좀 밝아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쉐어를 보면은 그 시장 점유율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물론 75% 단연 앞서고 있는데요. 그 다음이 현대예요. 9%. 그 다음이 폭스바겐 4.6%. 그러니까 여기 3등부터는 뚝 떨어지지. 물론 1, 2등 간격도 굉장히 크지만 현대차가 의외로 선전하는 거죠. 거의 10대 한 대 정도는 현대 전기차를 산다는 얘기니까 뭐 테슬라가 물론 절대적이긴 하지만 현대차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GM이나 포드를 훨씬 더 여유 있게 제끼고 아이오닉 5나 EV6가 훨씬 잘 팔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이 훨씬 잘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 물론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성에 안 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독일 법인들 관련된 디젤 게이트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받아서 여전히 좀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현대차 그룹의 작년도 기준으로 주요 섹터, 지역별 순위를 보면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73%나 차지해서 뭐 지금 10대 팔면 10대 중에 한 7대는 현대기아차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10%쯤 차지해서 5등이고요. 유럽에서도 4등.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 문제로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정상적일 때 기준은 2등이에요. 24%나 차지하고 인도에서도 2등. 브라질에서 4등, 베트남에서 무려 33% 점유율 1등. 와, 이 정도면 현대차 굉장히 놀라운 이상 아닙니까? 정말 많이 팔고 여러 지역에서 뭐 3등권 레벨에 들 정도로 상당히 선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주가만 몰라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판매 대수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내연기관차랑 만연하게 다른 거 한 가지가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엔진으로 가는 차가 아니고 이제 모터로 가요. 옛날에 그 프라모델 같은 것들 애기들 장난감으로 하면은 뭐 탱크나 자동차에 그 모터 조그만 거 넣고 배터리 조그만 거 넣으면은 막 리모트 컨트롤로 가고 그러던 차. 그게 그냥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터로 가다 보니까 전기차는 부품 개수가 훨씬 적다라는 얘기예요. 파워트레인 상에서 봤을 때 내연기관차는 160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데 전기차는 35개면 된다. 거의 하면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부품이 덜 쓰인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해진다는 얘기죠, 논리가. 뭐 정말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차 여기 지금 이게 아마 새로 나오는 아이오닉 6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바닥에다가 배터리 잔뜩 깔아놓고 요거에다가 선을 연결해서 모터가 구동되면 그냥 악셀 밟으면 그냥 나가는 정말 예전에 우리가 단순하게 놀았던 장난감 구조의 어떤 상황하고 약간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져. 그러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렇게 개수가 단촐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연기관차에 보통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쭉 됐던 업체들 중에 상당수는 뭐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2030년 정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것들, 도태되는 것들이 가려질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이제 전기차 쪽에 특화되는 사업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면 줄어드는 부품을
뭐 이런 시대, 전기차 시대 살아남을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가 뭐냐 뭐 특정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현대모비스라든가 성우하이텍, SL 같은 전조등, 예, 헤드라이트. 뭐 전기차라고 해서 헤드라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의외로 헤드라이트라든가 전조등 부분이 자동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높습니다. 좋은 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나도 그 앞에 그 전조등 깨지고 그러면은 견적이 꽤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 뭐 전기차 시대가 오더라도 꼭 필요한 예, 부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기차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요새는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냥 뭐 차에서 손 놓고서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를 본다든가 뒷사람과 뭐 얘기를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자율주행의 기능 같은 것들도 기본이겠지만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듯이 일부 택배 같은 것들을 드론을 통해 가지고서 배달시키는 그런 산업도 알고 보면 모빌리티 하나거든요. 결국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송시키는 걸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송이 땅으로 갈 거냐 하늘로 갈 거냐의 차이일 뿐이고 예전에는 땅으로 가면서 엔진을 이용한 차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그게 지금 수소나 전기로 바뀌는 와중이지만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보면은 하늘을 날아가지고서도 사람과 물건을 배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년 뒤가 되면 파리, 3년 뒤가 되면 오사카 도심에 하늘길을 날아다니는 모빌리티가 뜬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지금 2025년 정도에 예, 모빌리티 관련된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점을 지금 찍어놓고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실증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관훈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8월 달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자동차 그래서 전기차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뭐 UAM 그리고 여기 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현재는 한 3단계 정도 레벨이지만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4단계, 5단계까지 갔을 때 진정한 자율주행차라는 개념이 붙을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강남 쪽에서 일부 로보택시 같은 것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더 쌓이고 그러면 운행하는 대수도 좀 더 늘어날 거고요. 뭐 AI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자율주행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오늘 우리가 7월 초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나올 얘기니까 7월 중하순 정도부터 요 관련되는 섹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이슈를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전기차 충전 없이 어떻게 가요? 우리가 뭐 내연기관차는 떨어지면 그 많은 곳곳에 있는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는데 전기차는 이제 아무래도 불편했던 게 충전 이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정말 답답해서 완속 충전하면 뭐 8시간에서 뭐 10시간 걸린다. 그 여행 가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충전소 가가지고 8시간 기다리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됐던 건데 최근에 급속 충전이 나오면서 새로 나오는 신차들은 뭐 10분만 충전해도 100km 갑니다. 이런 식의 지금 재원이 나오는 걸 보면 세대가 역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많이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보면 뭐 마트라든가 이런 주유소 근처에 충전소들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약간 충전시설이 미비한 아파트 같은 데도 개인적으로 충전 기구를 사가지고 아파트 전원을 다시 이제 그 미터로 매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충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충전 인프라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또 한 가지 가장 큰 근원은 엄청나게 빠른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야지 전기차가 보급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세계 전기차 충전지 대수의 어떤 매년 성장률은 거의 40%에 가까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전기차 혁명 같은 것들에서 뭐 완성차 업체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지만 또 하나 가지셔야 되는 분명한 이슈는 충전, 그 중에서도 완속 말고 고속. 예, 재빠르게 한 15분, 20분이면 거의 한 2, 300km 갈 정도의 충전이 되는 그런 충전기를 보급하는 회사들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 쪽의 밸류 체인을 보면요. 전력이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충전기 제조가 있어야 되고 설치 보수하는 거가 있고 이제 이런 충전기 같은 것들을 충전할 수 있는 여러 대수가 같이 모여 있는 충전소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운용하는 주체가 있게 되고 또 관제 시스템이라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시로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서로 교환하는,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FMS라고 하는데요. 요것과 관련된 서비스의 시장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전기차라든가 전장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쭉 한번 좀 망라를 해봤는데 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좋은 기회예요. 현대차 지금 아니면 언제 살까 하는 생각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형보다 더 좋은 모델이 나오는 게 기아차더라고요. 올라갈 때 기아차가 조금 더 탄력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기차 부품 쪽으로 봤을 때는 영원히 뭐 꺼지지 않은 그런 업체가 현대모비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전조등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SL 같은 경우도 지금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요. 고점에서 딱 50% 빠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지난주에 한번 소개드렸죠. 고점에서 50% 빠지면 관심 가져보시라고. 9만 원 깨진 다음에 의외로 강해지고 있어요. 이게 전장 쪽으로 이번에 몇 년 만에 흑자가 났거든요. LG전자가 이제 가전 대신에 전장 쪽으로 주력을 하기 때문에 전장의 가장 대표주는 LG전자, 그 다음에 역시 또 LG이노텍,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랑 큰 계약을 한 것처럼 암시가 되고 있는 삼성전기, 이런 것들 좀 바닥에서 이제 좀 주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자율주행 쪽으로 보면은 만도 같은 기업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리고 UAM 쪽 있죠. 하늘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이제 우주항공하고 같이 좀 봐야 되는데 뭐 우주항공 쪽은 다음번 시간에 본 주제로 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UAM 연구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하나그룹 쪽 아니면 중소기업이지만 UAM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베셀 같은 정도 기업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충전 관련된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원익 P&A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LG그룹이 또 작은 그 충전회사 하나 그 인수를 했거든요. 이 결국은 충전 쪽은 LG에서 LG 헬로비전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전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게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하는 회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헬로비전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으로 이제 전기차의 40% 원가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금 이제 약간 불편한 소식이 들려오긴 했어요. K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3사가 있지 않습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SK온이 있고 삼성 SDI. 물론 SK온은 아직 SK이노베이션에서 뭐 분리되긴 했지만 비상장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으로 보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맨날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2등, 5등, 6등 요 정도 해요. 전체 10개 그 주요 배터리 회사들 줄을 세워보면 이 정도 점유율 순위를 하는데 하나 불편한 게 지난 1분기에 살펴보니까 점유율이 내렸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더 많이 차지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장률 쪽에서 다른 회사들은 뭐 CATL 같은 경우 100%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7.9%밖에 안 됐어요. 저 밑에 지금 SK온은 130%, 삼성 SDI도 요새 좀 주춤했지만 30%는 성장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 새롭게 짓는 배터리 공장 투자를 재고려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주가가 빠지기도 했는데 LG는 지금 과열된 어떤 배터리 시장에서 한 발 좀 빼는 듯한
약간 좀 쉼표를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 그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은 이건 방금 중국을 이제 포함해서 중국 로컬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 다 넣어서 포함하면 중국이 물론 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계 단위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솔루션이 최고입니다, 사실. 예, 중국 시장만 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중국은 전체로 보면은 뭐 CATL이 차지하는 비중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밖에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SK온이나 삼성 SDI가 그 다음 순서. 여전히 이제 글로벌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위상은 튼튼하고 또 유럽 쪽이나 뭐 미국 쪽에서 중국 쪽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뭘 해보려다가도 뭐 납기도 못 맞춰, 수준도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뭐 중국이 조금 앞서갈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의 강세가 여전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지금 비싸다. 근데 40%를 배터리가 차지해.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차체라든가 뭐 모터라든가 기타 부품 쪽에도 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일 그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봐서는 결국은 배터리가 뭔가 좀 금액을 낮춰야 된다던가 이래야지 전기차에 대한 원가가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완성업체들이 늘 이제 배터리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더 싼 걸로 만들되 아까 제가 전기차 이슈 뭐라 그랬어요? 오래 가는 거. 예. 참 어려운 개념인데 싸게 만드는데 오래 가게 만들어라. 이런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 걸 먼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한창 지금 기술적인 도전에 막 직면한 것이 지금 3,400km밖에 못 가는 차를 6,700이나 1,000km급까지 만들어야 되면서도 배터리 원가는 계속 낮춰야 돼요. 근데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전쟁까지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물류가 막 불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배터리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완성업체들은 더 싼 것들을 찾고 앉았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테슬라의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에 있어서 반값 정도가 적용되는 회사들만 우린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면 내재화해가지고 내가 반값으로 만들게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창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아까 왜 전기차에 있어서 큰 도전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냐? 배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체들은 여러 업체들이 다 선언을 해서 전기차로 올인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1년에 보통 보면 7천만 대, 8천만 대 차 지금 정도 상황에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다 어떻게 지금 업체들이 공급하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25년 정도 되면은 베이스 케이스로 봤을 때 그냥 원만하다 했을 때도 5% 정도 쇼티지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터리가 5% 정도만큼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근데 심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불 케이스로 보면 29%까지 모자란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만들어 놓는데 배터리는 10대당 3대는 못 단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그럼 그때 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심한 경우에는 50% 마이너스예요.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반밖에 못 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진짜 싸우겠죠. 그럼 결국은 배터리 회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양이 원하는 양보다 적게 나오니까 열심히 증설을 하고 뭐 많이 맞추겠지만 지금 추산해 보면 이 정도의 증설 효과 갖고서는 많은 완성차들의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북미의 배터리, 미국 쪽의 배터리 수급만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한 3, 40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막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잖아요. 바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 3년 있어야 이제 막 물량들이 나올 텐데 그래도 그때 가면 또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실 LG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원가에는 비싸서 못 짓는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봐요. 이렇게 비쌀 때 굳이 큰 돈 들여가지고 지을 필요 없다. 어차피 나중 돼서 우리 배터리 안 쓸 것도 아닌데 배짱 부려보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한번 큰 도전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왜 니네가 뒤처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LG 결정이 맞았구나.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게 굉장히 원가에 부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EV 전기차 침투율은 7% 정도 올해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꽤 성립이 되려면 25%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침투될 여분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그 업체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장성 면에서 EPS 성장률이 많은 LNF라든가 SK 아이테크놀로지, 첨보, 에코프로비엠 정도가 여전히 성장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최근에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들어가는 그 소재들,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뭐 작년보다 몇 배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나오느냐. 많은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하고 막 8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장기 계약을 해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입도선매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한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는 거죠. 일진 머티리얼스가 됐든 동진, LNF,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큰 시세가 났던 거고요. 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더라도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지금 전망치들이 안 좋아지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다만 고민은 멀티플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한 50배, 70배 정도 나오는 지금의 멀티플이 맞느냐라는 게 고민이고, 그래서 금리가 한참 올라가는 지금 시기에 성장주가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3, 4년 동안 사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관련되는 음극재,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부러져서 21선 밑으로 밀리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큰 상승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쉬어가는 시기예요. 제가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을 버려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침투율이 25%까지 여유가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면서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은 쉰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결국은 재생을 해서 쓰는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2, 3년 있으면 개화가 될 거고 전체 한 80조 시장까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84조까지 전망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다시 한 3, 4년, 5, 6년 쓴 배터리를 다시 좀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 소재를 뽑아내서 다시 배터리를 쓰는 그런 개념들이 앞으로 3, 4년 내에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생각을 해본 결과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봐선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LNF나 에코프로비엠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포스코그룹의 포스코케미칼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봤을 때 엔캠이라는 회사가 저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테크라고 30년 동안 폐배터리만 연구한 회사예요. 나중에 폐배터리 시장이 좀 커지면은 조명을 받아야 될 회사니까 한 주, 두 주 계속 모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TV 강연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뭐 전망,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까지 좀 같이 드리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제가 설명을 잘했으니까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준비된 섹터를 가지고 잘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다른 뭐 위로가 될 말씀이 특히 생각은 안 나지만 이렇게 야, 도대체 얼마나 오르려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냐 이런 생각 가지시면서 자금의 좀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지나고 나시면 역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시장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